자, 오늘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요거 이론 부분을 조금 쭉 살펴본 다음에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실습을 실습 부분도 좀 이 이론처럼 좀 내용이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실습 그 앞부분 거 하나 하고 이제 보고서 좀 올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론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는데, 이론은 이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특성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다이오드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P 타입, N 타입, PN 접합이에요. 근데 다이오드는 이제 P에다가 직류를 전원을 P에다 플러스 N에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면 도통이 돼요. 여기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로 오면 P에서 N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통이 되고, 반대로 걸어주면 차단이 됩니다. 반대로 걸어주면.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스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스위치. 순방향일 때는 클로즈 되고 닫히는 거고, 그러니까 딱 붙는 거고, 역방향일 때는 차단이 되는 거죠. 역방향일 때는 오픈. 열려가지고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동작을 합니다. 근데 단순한 이런 동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좀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어디에 활용되는지는 이제 여기 좀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단상도 쓰고 삼상도 쓰고 종류를 많이 써요. 단상, 삼상 많이 쓰는데 우리는 삼상은 좀 어려우니까 단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만. 그래서 단상 교류 얘를 이제 직류로 바꾸는 건데, 예전 같으면 이제 단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다이오드 한 개만 써서 반파 정류 하는 게 있었고, 여기 때는 반파예요. 반파 정류. 아마 여러분 산업기사 시험, 기기 시험에도 이런 게 나와요. 반파 정류인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반파 정류는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전파 정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변압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물론 기본 변압기를 쓰는데 변압기에 중간에 이제 선을 하나 더 넣는 거죠. 탭을 내가지고 선을 하나 더 넣고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이제 2개 쓰는 거죠. 2개 써가지고 이렇게 되나? 부하를 이렇게 달아주겠죠. 부하를 이렇게 달아주면 이렇게 흘러갈 때는 이쪽이 도통돼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갈 때는 이쪽이 도통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쓰는, 이게 전파 정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중간 탭 전파 정류라고 하죠. 뭐 중간 탭 전파 정류는 아직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변압기 어차피 변압기 써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 말할까, 다이오드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다이오드 4개 써가지고 브릿지 다이오드를 많이 씁니다. 브릿지 다이오드 뭐 하여튼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여기 부하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잠깐만, 전원은 어디다 넣었지? 여기다 전원을 넣고, 교류 전원을 넣고 여기다 부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브릿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이제 나중에 보이겠지만 이제 다르게 그려서 할 수 있어요. 모양이 꼭 브릿지 같다고 해서 브릿지 전파 정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그리고 좀 다르게 그려서 그리긴 하는데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 살펴보고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보면 브릿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형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파 정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완전한 직류가 아니잖아 보면. 예, 직류라고 하지만 좀 이렇게 실제 파형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파형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 C를 달아줘요. 카패시터 C를 달아주고 또는 L을 달아줘. L을 달아주면 여기가 C를 달아주면은 이제 전압을 직류로 바꿔줘요. L을 달아주면은 전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예, 그런 원리를 이제 요 이론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실습은 우리 저항만 있을 때 그 파형을 관찰하는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다이오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 소자, 이 PN 접합이라고 해서 P 타입하고 N 타입 두 개를 접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그 LED 같은 경우도 LED도 다이오드예요.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해서 빛을 내는 다이오드.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냥 전류만 흘려 스위치로 쓰는 다이오드를 살펴볼 텐데, 여기 전원 장치에 보면 이렇게 컴퓨터를 예를 들면 컴퓨터가 이제 우리 교류가 들어오잖아요. 교류 신호가 220V 교류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안에 그 전원이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거. 전원이 있는데 이 전원에서 각종 DC 전압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몇 볼트짜리 만들어 주냐? 이게 용도에 따라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전압을 쓰는 것도 있어요. 3.3V 쓰는 것도 있고 5V 쓰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아두이노 해봤지만 5V 전압 만들기가 정말 힘들죠. 5V짜리 했다가 12V 했다가 모터 돌리려고 하니까 12V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돌리려니까 5V를 넣어야 되고 또 어떤 저기 센서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마한 센서는 3.3V 쓰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저 종합 설계할 때 보니까 전원을 갖다가 아예 그냥 아두이노를 새로 쓴다거나 뭐 전원을 뭐 배터리를 몇 개를 쓰고 이렇게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이제 이런 다이오드에서 또 DC를 바꿔주는 DC를 또 DC로 바꿔주는 초퍼 같은 거 뭐 이런 회로들을 쓰면은 전원 한 개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그 저기 뭐지 얍할 때 좀 전원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구동 드라이버 같은 이런 회로가 있어요. 전원을 저는 몇 볼트 5V도 쓰고 12V도 쓰고 하는 이런 그 회로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직류는 일단 여기가 브릿지 다이오드예요. 브릿지 다이오드. 예, 여기다 C를 달아줍니다. C를 달아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압을 좀 평탄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C 같은 경우 좀 큰 값을 달아주면 얘가 충전 방전을 하면서 충전됐을 때 여기 충전되고 방전되고 시정수가 크게 되면 이런 파형이 나오죠. 이런 파형이 나오고 시정수가 크면 아주 깔끔한 직류가 나와요. 깔끔한 직류. 여기 이제 시정수 타우 RC라고 R 곱하기 C 해주는데 C 값이 크면은 시정수가 커져요. 그러면 이게 저기 전압이 굉장히 깔끔한 직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여기서도 회로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생기겠죠. 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아마 그런 C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변압기가 하나 들어가 있죠. VS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VS에서 변압기를 거쳐서 실제로는 여기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전압을 좀 다운 시켜주겠죠. 220V짜리를 전압을 좀 다운 시켜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이오드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일도 있죠. 코일. 이 코일이 뭐냐 하면 이제 전류를 평탄하게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전류를. 그래서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거나 아니면 요 뒤쪽에 달아주거나 했는데 보통 앞에 이렇게 달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전류를 일단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압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RC에서 필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요. 활용도가 좀 다양해요. 저기 노이즈 같은 것도 필터링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류 전압을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압을 여러 가지 종류의 전압을 이제 뽑아낼 4개 DC-DC 컨버터를 쓰는 거죠. DC-DC. DC-DC 컨버터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초퍼 해가지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포도 많이 초포 회로도 들어가 있겠네요. 초포도 다이오드 하나에다가 코일하고 RC가 L하고 C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포 부분에 해당되는 L하고 C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평활 콘덴서에서 여기 전압을 제일 크죠. 전압을 평탄하게 해주는 거 이게 아주 그 C가 용량이 커야 되니까 아주 크기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가 4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전원 노이즈 필터. 예, 여기가 이제 전류 평탄화 하는 기능도 약간은 할 텐데 이쪽에 여기는 LC DC-DC 컨버터가 여기 있는 게 DC-DC 컨버터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또 그 코일이 들어가서 전류 값을 평탄해 주는 기능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요거예요. 여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구성.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전압이 들어오고 다이오드가 위쪽으로 이렇게 딱 다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다 전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공통으로 해서 부하로 끌어내는. 여기는 회로하고 똑같아요. 여기 회로 보시면은 여기 삼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삼상을 쓰는 건데 단상 쓰는 경우는 얘를 빼면 돼요. 단상을 쓰는 경우. 세 번째 거 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 여기다 꽂아서 하면 됩니다. 뭐 다이오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워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여기 220V를 그대로 직류로 바꿔주는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오드도 여러 가지 모델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EGP 30A 이게 30A라고 하는 거는 3A짜리네요. 150V.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00V 35A. 예, 여기 단자가 3개가 있는데 쌍방향 다이오드네요. 쌍방향 다이오드. 교류를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교류를 다 이제 역바이어스 차단할 때 쓰는 것 같은데 뭐 용도도 좀 다양하긴 하겠지만 이거 이제 우리가 쓰는 다이오드는 아니겠네요. 우리는 요걸 아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용도도 있고 1600V 600A짜리도 있고 1500V 110A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이제 교류를 직류로 변하는 장치를 뭐라 하냐면 정류기라고 합니다. 렉티파이어라고 해서 정류기. 정류회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단상 다이오드 정류기는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단상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부하에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뭐 R 저항만 쓰는 경우가 있고 RL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RLC를 쓰는 경우 뭐 이렇게 아니면 RC를 쓰는 경우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전체를 다 하고 다 직류로 바꾸겠다 그러면 RLC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R은 일반 부하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L은 전류 평탄화
C는 전압을 평탄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압 평활화. 평활화. 예, 전류도 평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활하게 해준다. 예, 이건 이제 그 회로들을 그 각각의 회로들을 한번 딱 살펴볼 거예요. 일단 우리 가장 간단한 거는 저항만 쓰는 경우. 예, 저항만 쓰는 예,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들어오는데 일단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교류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다이오드는 다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는 R만 쓰고 있어요. 그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여기가 VO라고 해서 출력 전압, 아웃풋 전압이 되고 부하의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가 IO라고 해서 출력 전류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뭐 IS는 이제 전원에서 흐르는 전류, VS는 전원인데 여기 VS는 기본 교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VS는 교류가 들어갑니다. 여기 교류가 들어갔을 때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교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IS도 당연히 여기까지는 교류 전원이니까 교류 전류가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출력 전압은 여기 VO는 교류가 아니라 이렇게 정류가 된 출력 전압 여기 전파 정류가 된 전압이 나와요. 마이너스 극성이 없어지고 다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부분이 다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똑같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이게 반전되어서 플러스로 바뀐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이제 D1에 흐르는 거는 여기서 흘렀다가 전류가 흘렀다가 나머지 반 사이클 동안은 전류가 0이 되었다가 또 흐르고 뭐 이렇게 되죠. 요 다이오드가 도통되는 부분이 따라서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을 1, 구간 2 이렇게 나눴는데 구간 1을 가지고 한번 보면 여기 C가 구간 1입니다. 구간 1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전류가 전압이 그러니까 전압 전류가 플러스로 걸린 부분 이렇게 흐를 때 전압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순방향이면 도통되고 역방향이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나가 볼게요. 쭉 나가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위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가면 우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도통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됐죠. 역방향이니까 이거 차단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도통이 되죠. 여기는 도통이 되면 그대로 단락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락돼서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이쪽이 역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끊어져요. 좀 전에 끊어졌죠. 역방향이니까 끊어졌고 여기도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죠. 가서 부하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I0 방향이 이렇게 흘러요. 그럼 R을 통과해서 쭉 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까 역방향이니까 이거 못 가죠. 여기 순방향 이렇게 가면 순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도통되어 버리고 지금 여기도 역방향이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도통되는 다이오드가 D1하고 D4가 도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D2하고 D3는 차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류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해서 부하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흘러요. 자, 이게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어디 갔나? 전압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요게 이제 구간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의 극성이 바뀌는 구간 2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간 2 극성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전류가 반대로 흐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죠. 그러면 여기 길을 따라서 쭉 오면 여기서 걸리게 되는데 위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쪽
이 아래쪽은 여기 역방향 걸리기 때문에 여기 차단이 돼요. 역방향 차단되고 위로 가면서 순방향 걸리니까 도통되죠. 도통되고 여기서 또 두 갈래로 갈리는데 이쪽 길하고 이쪽 길은 어떻게 되냐면 또 역방향이죠. 그래서 끊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가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가죠. 요게 I0. 그리고 여기서도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 역방향이니까 D4는 못 가고 D3가 순방향 도통이 되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 V하고 IS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있던 입력 전압이니까 그대로 두고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분명히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왔는데 전류도 마이너스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부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아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좀 전에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랑 극성이 안 바뀌고 그대로 똑같은 극성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요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플러스 계속 플러스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파형이 전압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부하가 R 부하기 때문에 R 부하는 이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할게요. 네, 여기 이제 다이오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뭐 아까 제가 했던 것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다이오드 지금 우리 D2하고 D3 한번 보겠습니다. D2만 볼게요. D2하고 D3 이렇게 되는데 D2 입장에서는 전류를 가지고 볼게요. 전류가 없네. 앞에 걸 봐야 되겠다. 요거. 아무튼 출력은 그러니까 VO 하고 IO가 같은 출력이 나옵니다. 저항 부하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고 크기만 조금 다르겠죠. R분의 VO 하면 여기 IO는 어떻게 되냐면 R분의 VO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파형은 똑같고 크기는 그렇게 되겠죠.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앞에 이제 가지고 좀 살펴보자면 여기 D1 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여기 도통이 되었을 이 구간 1에서 도통이 되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흐르고 구간 2에서는 여기 차단됐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2하고 3가 도통되고 얘는 차단됐었죠. 차단되니까 0이 되고 도통됐을 때는 흐르고 차단됐을 때는 0이 되고 뭐 이런 파형이 전류 파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차단되었을 때 VD1 볼게요. VD1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도통이 되면 여기가 도통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양단 전압이 0입니다. 전압 강화가 없죠. R이 0이니까. 도통됐을 때 R이 0 해서 VD1은 0이 되는 거죠. 도통 시에는. 그래서 ID1이 흐를 때는 VD1은 0이 돼요. 여기 도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차단 상태에서 보면 전류는 끊어졌어요. 전류가 끊어졌으면 이게 전압은 그대로 다 걸리는 거죠. 전류가 끊어지면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역방향으로 해서 전압이 다 그대로 다 걸려요. 그래서 전류가 0이다 그럴 때는 전압이 역방향으로 걸리는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력 전압하고 출력 전류가 이런 파형이 나온다. 이게 전파 정류 파형입니다. 전파 정류. 이런 전파 정류 파형이 나온다는 거. 원리는 아까 좀 전에 그림 설명한 그 원리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 원리는 요거예요. 기본 원리는 그러니까 교류 파형이 들어가면 출력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파형이 나온다. 요게 이 회로가 전파 정류 회로고 교류를 이렇게 직류로 바꿔준다라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파형 원리만 이제 따지는 게 아니라 전력 전자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다이오드를 과연 얼마짜리 다이오드를 선정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될 거냐. 전류 크기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류는 우리가 시료치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랬죠. 시료값이고 직류인 경우에는 평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전파 정류기 때문에 요 정류된 그 파형은 직류라고 볼 수 있어요. 완벽한 직류는 아니죠. 완전한 직류는 직선으로 딱 일정한 값이 나와야 완전한 직류인데 여기는 완전한 직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하면 직류에다가 교류가 좀 섞인 직류 플러스 교류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일단은 직류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직류 플러스 교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파형의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냐? 평균값이 얼마가 되느냐? 전압의 이제 시료치 값이 뭐 V일 때 평균치 출력 전압 평균치는 얼마가 되느냐? 그다음에 출력 전류의 평균치는 얼마 되느냐? 이런 것들 따지고 그리고 다이오드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오드 전격을 얼마짜리를 선정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사양이 220V 60Hz 15ohm짜리 썼을 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기 출력 전압 구하고 출력 전압의 평균값 구하고 그 다음에 출력 전류 평균값 구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전격 전압 구하고 다이오드의 전격 전류 해서 어떤 다이오드를 선정할 거냐 이런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선 굵기는 전선 굵기도 사실 좀 필요하죠. 전선 굵기. 여기는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사업체 같은 거 하려면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게 좀 공사업체도 아니고 전선 굵기는 좀 그러네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출력 전압 평균값, 출력 전류 평균값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 산업기사 문제도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여기 V가 시료값일 때 V가 교류의 시료값 그럴 때에 출력의 평균값은 뭐냐 하면 파이분의 2루트 2V 공식 외우셔야 돼요. 혹시 다른 공식 외웠던 학생 있나요? 어떤 데는 보면 VO 출력 평균 전압은 0.637 VM 이렇게 되죠. 0.637 VM. 그 다음에 이제 이게 VM이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료치는 0.707 VM 이렇게 되죠. 여기도 최대치. 최대값이 VM일 때 그 교류의 시료값은 0.707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평균치는 0.637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전력전자를 좀 배웠으면 이런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간 게 시료치입니다. 자, 그럼 최대치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최대치. 여기 VM이 최대치인데 최대치는 0.707이 뭐냐면 최대치는 시료치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죠. VM은 루트 2 곱하기 시료치죠. 이 0.707이라는 게 뭐냐면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0.707이 나오는데 루트 2가 1.414 루트 2 곱하기 V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VM을 넣겠다 그러면 VM을 넣어주려면 시료치는 루트 2분의 VM이니까 VM 넣어주고 여기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약분 돼서 없어지고 파이분의 2 VM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이분의 2 하면 계산해주면 0.637 나와요. 파이가 3.14니까
3.14 2 나누기 3.14 하면 0.637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요걸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 공식, 이거 아주 자주 쓰이는 거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효치가 지금 220V니까 예, 평균값은 198V. 그 다음에 전류 평균값은 뭐냐면 VO는 IO는 지금 시간이 쉬는 시간인가요? R분의 VO 하면 되죠. 아까 198 여기 R이 10분의 198이니까 19.8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뭐 공식을 다 넣어줬는데 이 공식까지는 요 공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는 그 다음에 I는 R분의 V 해준다. 여기가 VO니까 R분의 VO에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5분이네. 다이오드 전격 전압 여기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저항 부하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도 부하 들어갔을 때 RL 들어갔을 때는 여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런 상세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해서 어떻게 파형이 바뀐다 그것만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실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 게 여기 어디까지였지? 저항 부하일 때 다이오드 전격 전압. 다이오드 전격 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이제 도통이 되기 때문에 전류를 얼마나 흘려주느냐, 그 흘려주는 전류를 많은 전류가 흘렀을 때 파괴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제 거기가 또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다이오드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V가 있을 때 VI 이렇게 되나? 전압이고 1.7V 전류가 갑자기 전압 VI 이렇게 되네요. VI 이렇게 순방향일 때는 내가 원래 그 실습에서 VI 특성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진도 때문에 관계상 VI 특성은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특성 여러분들 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여기가 순방향이고 여기가 역방향입니다. 순방향일 때 전압이 여기 대충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도통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한 0.7V 정도 돼요. 실리콘일 때. 그래서 0.7V 정도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전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도통 전압이 0.7V가 도통 전압인 거죠. 도통 전압이고 전류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이 상태가 이제 도통 상태가 되는 거죠. 도통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거의 여기는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0A. 전류가 거의 안 흐르고 전압 마이너스로 전압이 엄청나게 증가할 때까지 전류가 거의 0A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흘러요. 큰 전류가 흐르고 전압은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절연 파괴 전압, 이렇게 역방향 파괴 전압. 역방향 파괴 전압이라고 하는데 저때 보통 다이오드가 다 고장 납니다. 웬만한 다이오드는 다 고장이 나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쭉 그려 요런 파형이 되죠. 요런 파형. 여기가
I, V 이렇게 되면 여기가 순방향이고 역방향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이게 이 전압이 굉장히 커요. 이게 보통 이제 조그마한 다이오드도 몇백 볼트 뭐 이렇게 가고 좀 용량이 큰 거 같은 경우는 몇백에서 몇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그 값은 제가 모르겠네요. 다이오드에 따라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전압이 걸렸을 때 이 다이오드가 도통이 되면서 이제 이때는 다이오드가 파괴된다고 보면 돼요. 역방향 파괴 전압에서 다이오드 파괴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때의 다이오드를 파괴되지 않고 이 특성 순방향처럼 역방향에서 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때 전압이 일정해지죠. 전류가 커지더라도 전압이 일정해지는 그래서 정전압원 같은 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우리 피레기 같은 경우도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성을 활용을 하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 전압을 갖다가 딱 없애주는 피레기 같은 거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활용하고 제너 다이오드 같은 거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반 다이오드는 여기서 이제 파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오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격 전압이라고 하면 요거죠. 파괴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전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걸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와서 파괴가 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전압.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양이 나와 있겠죠. 스펙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스펙을 정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는 거는 보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D2 같은 데 보면 여기 역방향이죠. 이 전압이 걸리는데 이 파형이 걸리는 거죠. 교류 파형이 그대로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20V가 시료값이 220V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얼마냐? 최대값은 220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2가 1.414니까 곱해주면 약 3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11V가 현재 역방향이 걸리는 최대 전압이에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선정할 때는 311보다 훨씬 큰 다이오드를 선정해야 되겠죠. 역방향으로 견딜 수 있는 다이오드 전격 전압을 311보다 큰 전압을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600V급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뭐 돈이 많으면은 뭐 2000V, 3000V 할 수도 있어요. 예. 돈이 이제 가성비를 생각해서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600V급 이렇게 이제 선정한 거고 임의로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은 311V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전격 전류는 지금 평균 전류 여기서 평균 전류가 얼마냐 이걸 구한 다음에 다이오드가 버틸 수 있는 전류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류는 이 공식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생략할게요. 이게 저기 뭐랄까 적분을 또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평균 전류를 구했다. 그러면 평균 전류보다 큰 그 전격 전류를 가진 다이오드를 선정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건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전류 파형을 가지고 평균 전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전선 굵기도 마찬가지로 전선 굵기도 전류가 얼마 흐르냐에 따라 가지고 전선 굵기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보면 전선의 전력 손실은 I 제곱 R이기 때문에 일단 전류의 시료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전류의 시료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전선 굵기를 이 전류에 맞는 전선 굵기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직류이기 때문에 출력 전류 가지고 구한 거죠. 출력 전류 가지고 구한 건데 이게 직류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시료치로 계산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력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적으로 딱 확립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가 직류하고 교류가 이제 같이 섞여 있잖아요. 직류하고 교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교류 시료치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료치로 보면은 이제 R분의 V, 전류는 R분의 V가 되니까 R이 15ohm이고 전압 V의 시료치가 220V니까 22A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까 평균치는 얼마였죠? 22A이고 평균 전류는 19.8이었죠. 19.8하고 22가 시료치가 약간 크네요. 평균치는 그러니까 직류 성분만 생각했을 때는 19.8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류에다가 교류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료치로 안전을 위해서 시료치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제가 빨간 거 안 해놨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중간고사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했던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지금 똑같은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20V고 부하장 15ohm이고 60Hz일 때 출력 전압 평균값은 얼마냐? 평균 전압은 V는 전파 정류 회로에서 파이분의 1루트 V 시료값 V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198V 나오게 되고 평균 전류는 R분의 V0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R이 15ohm이니까 10분의 198 하면 19.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료치, 출력 전류 시료치. 시료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직류하고 교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시료치로 계산을 한다고 했죠. 나중에 직류하고 교류 성분을 이제 분리하는 그 그림이 나올 텐데 그때 또 어떻게 직류하고 교류가 분리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기는 전압 시료치 그대로 써가지고 저항회로니까 전압 시료치 220V 그대로 써가지고 시료 전압 전류값 이렇게 했고 평균치보다 조금 크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은 시료치에다가 계산해서 I 제곱 R 해서 22의 제곱 곱하기 10 하면 4,840W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 전압은 아까 220V가 시료값이니까 여기다 루트 2 곱해주면 311.13V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뭐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터에다가 저항부하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가 저항부에다가 리액터를 넣는 경우 있습니다. 이 리액터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평활화 시켜준다고 보는 거예요. 전류 평활화해서 우리가 보통 평활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활회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류값이 그냥 쫙 직류가 돼버려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직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어떻게 되냐면 L 값이 클 때 L 값이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타우라고 하는 게 시정수예요. 시정수. RL 회로에서 시정수는 R분의 L 이게 시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정수라고 하는 거는 그 뭡니까 전류값이 만약에 100%가 아니라 2분의 1이니까 67%인가? 2분의 1, 2가 2.7 얼마죠? 2.73 얼마인가? 되는데 자연 로그 대수 거기에 그 분의 1만큼 될 때 그게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정한 겁니다. 그때 값을 우리가 시정수로 보는데 그러니까 67 몇 %까지 올라갔을 때 값이 시정수인데 어쨌든 시정수가 크다고 하면 그만큼 느리게 변한다는 거예요. 전류가. 이게 L 값이 작으면 시정수가 작게 되면 금방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여기 시정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일 때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전압이 이렇게 갑자기 스위치를 탁 닫아버리면 전압은 VS, S잖아. 출력 전압은 처음에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니까 0V였다가 갑자기 여기 걸리면서 VS가 다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갑니다, 전압이. 그런데 여기 L 회로가 있다 그러면 L 같은 경우는 전류가 변하는 걸 이제 억제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변하게 되는데 시정수가 작으면 굉장히 빨리 급하게 올라갑니다. 시정수가 엄청 작다.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 버리죠.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지만 조금 시정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약간 좀 느리게 변해요. 근데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더 느리게 변해요. 전류값이 더 느리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이 그림이 그 우리 전압파형, 전파정류 전압파형을 직류하고 교류로 분리한 경우예요. 직류하고 교류를 분리한 그림인데 요건 좀 여러분 직류하고 교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파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게 이제 우리 오실로스코프에서 DC 커플링 하면 이렇게 되죠. DC 커플링 하면 이렇게 제대로 딱 정확한 값의 파형이 나오는데 요걸 AC 커플링 해주면 AC 커플링 하게 되면 교류로 바뀌는데 교류는 플러스 직류 극성이 바뀌는 거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여기가 면적이 똑같게 평균값이 똑같게 나오는 게 교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직류 성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교류 성분이죠. 여기가 교류 성분이고 요 교류에다가 이만큼의 직류, 요만큼의 직류를 더해주면 이 파형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여기 그 DC만큼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런 파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파형을 DC 성분하고 AC 성분으로 분리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개념 정도를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들어가는 상세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아까는 스위치를 썼는데 굉장히 좀 속도를 좀 빠른 파형의 전압으로 넣어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60Hz에 이제 파형을 넣었다. 아까는 손으로 켰다가 껐다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이오드를 써가지고 60Hz 빠른 파형을 넣었을 때 VO가 아까 이렇게 전파 정류 파형이 나왔죠. 나오는데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여기 L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류 값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L 값 C 정수가 크면 클수록 여기 리플이 없어지죠. 리플이 없어지고 요런 파형이 되겠죠.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스위치 요 상태에서 이 스위치가 올렸을 때 하고 좀 추가를 시킨 거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스위치를 계속 닫아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요 값이 유지가 돼요. 정상 상태에서는. 여기는 이제 여기 부분은 과도 상태고 정상 상태에서는 요 값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 유지가 돼요. 그래서 실제 전류는 C 정수가 크다 그러면 전류는 일정한 직류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형을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아까랑 달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되죠. 전압은 전파 정류 요 파형이 나오는데 전류는 요게 나와요. R 부하일 때는 이렇게 나왔죠. R 부하일 때는 출력 전류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그 부하가 RL로 바뀌니까 RL로 바뀌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RL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된다. 이제 원리는 아까 나왔던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가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요걸 그냥 외워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L 값은 L이라고 하는 인덕터가 들어가면 전류를 평활화해서 전류 값을 직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 L 값이 굉장히 커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출력에 흐르는 전류가 직류가 되죠.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 R에 걸리는 전류도 일정하겠죠. R에 걸리는 전류 전압 VR도 직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L은 뭐냐 하면 VL은 여기 교류 전압 성분만 걸리게 됩니다. 교류. VL은 교류만 걸려서 여기랑 여기랑 면적이 같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 성분이 L이 있으면 전류가 평활화되고 L 성분의 양단 간의 전압은 0이다. 평균값은. 이게 교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하고 면적이 같아지기 때문에 V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평균값을 했을 때 우리가 직류라고 판단하면 0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파형, 아까 봤던 파형에 대해서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전류가 달라지는 거죠. 전류가 달라져서 그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VR 전압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VO는 지금 여기 VO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양단에 다 걸리는 전압입니다. R하고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VR에 걸리는 전압이 직류 성분. 여기 되니까 VL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직류 이 파형 VL하고 VR을 더해주면 이 파형이 돼야 되죠. VO 이 파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 요 교류 파형이 VL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직류 교류 분리하는 것 같이 이런 파형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실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풀이나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여기 그리고 이제 삼상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니까 여기 삼상 전파 정류 파형인데 삼상 전파 정류예요. 다이오드 6개를 쓰는 거죠. 삼상 전파 정류. 여기는 그냥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고 좀 생략할게요. 삼상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전파 정류가 돼가지고 직류 파형을 이렇게 출력 파형이 이런 직류 파형이 나온다. 여기 삼상은 좀 더 전파에 가깝죠. 좀 더 직류에 가깝죠. 여러분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도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가장 직류에 가까운 파형은 뭐냐? 뭐 이렇게 단상 반파 정류, 단상 전파 정류,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렇게 나오는데 전파로 갈수록 직류에 가깝고 상이 많아질수록 직류에 가까워요. 그래서 삼상 전파 정류 같은 경우는 이런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직류에 더 가까운 파형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과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저기 RL 회로에 대해서 리액터 저항 부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진행을 하고요. 실습 들어갈 거고 이번 시간에는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습을 할 텐데 실습 중에서도 이제 뭘 할 거냐면 저항 부하에 대한 실습만 해보겠습니다. 저항 부하 지금 우리 배웠던 거. 자, 단상 전파 정류기에서 이제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회로. 지금 여기서 이게 실제 원래 회로예요. 근데 R하고 RL 실험을 할 텐데 우리는 오늘은 R만 실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회로를 제가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 할 거예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도 해서 R 부하.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파워 서플라이예요.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 한번 볼까요? 어느 건지. 요게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여기서 이제 교류 전원을 따올 텐데 사용법을 좀 또 설명을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안 했었나? 여기 보시면 AC라고 된 부분 이게 교류입니다. 1, 2, 3 되어 있는 게 3상일 경우 1, 1상, 2상, 3상 여기 중성선이 그 N이라고 된 게 중성선이에요. 그래서 단상 같은 경우는 N하고 그 다음에 1, 2, 3 중에 하나를 따면 됩니다. 뭐 편리하게 그냥 1을 따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단상 전원이 되는 거예요. 단상 교류 전원. 여기 이제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선을. 그 다음에 아까 그 회로도에서 보면 전류계를 통과했죠. 전류계는 1A였나 5A였나? 5A였던 것 같은데 5A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에 다이오드로 들어가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요 회로도를 보면 자, 요 회로도인데 여기가 파워 다이오드 회로예요. 전류계를 지나서 파워 다이오드 회로 들어가죠. 여기는 브릿지인데 D1, D2, D3, D4 우리 6개 있는 것 중에서 4개만 쓰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접속되어 있는 단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단자 하나 있고 여기 단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자 하나 있고 여기에 단자 하나 있습니다. 밑에도 단자 하나. 이렇게 해서 선을 넣을 때는 요 위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아래쪽 부분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중간은 다 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여기 선이 연결되어 있죠. 파워 서플라이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거기는 연결할 필요 없고 파워 서플라이 아까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왔던 파워 서플라이의 1번하고 N번 있던 거기서 전류계 거쳐서 여기 중간의 단자에 들어오면 되고 여기 N에서는 이쪽 단자에 들어오면 돼요.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고 파워 서플라이는 전압을 가변시켜 가지고 100V를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I1 AC라고 된 이 전류는 아까 5A 아까 1A였었고 5A였었는데 1A 말고 5A 쪽에 연결하면 돼요. 5A 쪽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단자에서 선을 또 뽑아서 I2 전류계 여기는 DC입니다. 직류 전류계 DC 전류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DC 전류계는 2.5A 짜리의 단자에 넣어주면 돼요. 2.5A 단자에 넣어서 다시 마이너스 쪽에서 뽑아서 이 네모 짜리가 뭐냐 하면 아이솔레이터 전류 부분입니다. 아이솔레이터 전류 이 시간이 풀로 채워야 되겠는데 아이솔레이터 요거 전류계로 들어가고 전류계는 이제 여기 보시면 10A 쪽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10A로 10A 단자에 넣고 이제 플러스는 10A 넣고 마이너스는 거기 컴온 되어 있나? 컴 단자에서 빼면 되고요. 이렇게 뽑아서 그 다음에 저항으로 들어가고 저항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양단에는 직류 전압계 요걸 쓰는데 직류 전압계는 200V 짜리의 단자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로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를 오실로스코프로 관찰할 겁니다. 파형을 여기 전류 쪽은 오실로스코프 출력 아웃풋 되어 있는 여기를 이제 오실로스코프 채널 2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차동 프로브를 쓸 겁니다. 차동 프로브를 써가지고 차동 프로브로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오실로스코프 채널 1으로 들어가면 되죠. 아까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는 지난번에 했지만 50배 곱하기 50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은 65 맞춰줘야 됩니다. 65. 네, 요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회로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결선하는 것하고 해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저항 맞추는 거 65. 저항이 어떤 거냐면 요게 저항이에요. 레지스티브 로드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선을 이렇게 선을 꽂아줍니다. 위에 다 꽂고, 위에 전부 다 꽂고 병렬로, 아래도 전부 병렬로 꽂아서 해주면 이게 전부 다 병렬로 지금 9개를 다 병렬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각각의 저항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예를 들어서 60ohm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 요 표를 보고 60ohm을 선정하셔야 돼요. 자, 요 표에서 60ohm은 1번 하나 빼고 다 ON 시켜주면 되죠. 전부 다 ON. 그래서 1번 오프 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켜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위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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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네. 8개는 올려주고 1개는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60ohm이 돼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1번이 몇 ohm이죠? 1번이 1200ohm이네. 1200, 600, 300 1200, 600, 300 1200, 600,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렬 저항 계산법 해가지고 쭉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1200 아니고 600분의 1 플러스 300분의 1 플러스 1200분의 1 플러스 600분의 1 플러스 300분의 1 플러스 1200분의 1 플러스 600분의 1 플러스 300분의 1. 예, 제일 처음에 있는 1200분의 1은 여기는 안 켜져 있으니까 병렬이 아니니까 여기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를 다 역수치 해주면 되죠. 요 계산한 다음에 분의 1 해주면 나오는데 그 값이 60ohm이 나와요. 네,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그래서 60ohm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변 인덕터는 다음 시간에. 네, 저항 부하를 이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로도가 지금 안 나와서 좀 그런데, 네, 결선 모양을 한번 볼게요. 제일 뒤에. 자, 이렇게 결선합니다. 회로도를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회로도는 이거 보고 제가 회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 서플라이가 여기 부분 4번 N번 파워 서플라이죠. 파워 서플라이 4번 N번 나와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전류계로 들어가죠. 전류계. 이 마이너스 플러스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전류계 어디 갔지? AC 전류. AC는 마이너스 플러스 필요 없죠. 어디 갔노? 여기 DC고 AC 볼트 암페어. AC 암페어가 여기 1암페어짜리 있고 5암페어짜리 있죠. 여기에 AC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관계없이 여기 AC 암페어 미터로 들어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플러스 들어가서 이 부분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로 들어가죠. 브릿지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단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에서는 이쪽 검은색 이쪽으로 들어갔죠. N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연결해주고 위에 2개 연결해주고 아래 2개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뽑아서 다시 또 전류계 거쳤죠. 위에서 뽑아서 전류계 DC 전류계를 거치고 여기는 위쪽이 플러스로 가야 돼요. 플러스 DC니까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틀리면 안 됩니다. 플러스로 가서 이쪽 마이너스로 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뽑아서 어디로 가냐면 저항 다시 그 뭡니까 아이솔레이터의 전류계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아이솔레이터 전류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플러스 여기 전류계는 지금 10 플러스 마이너스 10A 짜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A 플러스 마이너스 10A 여기 들어가고 여기 뽑아내는 데는 컴 단자 검은색 컴 단자를 뽑아내서 저항으로 오고 저항 지나서 다시 이쪽으로 왔죠. 여기 저항 지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계까지는 다 된 거고 지금 전압계를 DC 볼트메타 200볼트에다가 해서 저항 양단 어디였지? 저항 양단에 여기서 뽑아내죠. 저항 양단에서 전압계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동 프로브로 들어가요. 여기서 볼트메타 200볼트 짜리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차동 프로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거 보고 결선할 수 있겠죠? 제가 회로도는 여기다 좀 이제 지저분하지만 칠판에다 회로도는 그렸는데 이 회로도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결선 이거예요. 그래서 결선한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어디다 하냐면 오실로스코프 채널 1은 전압이었죠. 채널 1은 전압은 차동 프로브 여기서 출력 잠깐만 이거 B로 차동 프로브 출력 여기서 채널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2는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건 이제 저기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하나 써야 되는데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저기 있는 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뽑아가지고 이 프로브에서 채널 2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 아마 여기 출력이 아이솔레이터 출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10V 되어 있어요. 아이솔레이터 지금 10A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아이솔레이터 10A로 들어왔는데 여기 출력이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0V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터 전류 부분은 1대1로 대응합니다.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채널 2는 프로브 배율을 1배로 해주면 되고요. 채널 1은 우리 차동 프로브 아까 50 했죠? 50 X50인가 50X인가 모르겠네. X50 했기 때문에 차동 프로브 50짜리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널 1은 프로브 배율을 50배로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오실로스코프에서 읽은 값이 정확한 실제 값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차동 프로브 하나 같이 가져가시고 이 프로브는 뭐죠?
선 개수가 몇 개 들어가나? 선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는 이쪽 위에 있는 이 선하고 위에 있는 선이랑 아래에 있는 선은 사실 굳이 선을 쓸 필요가 없고요. 스위치 가지고도 됩니다. 여기 스위치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 있죠? 올리면 다 붙어요. 올리면. 그래서 여기는 이 선은 사실 쓸 필요가 없고 스위치 옆에 있는 스위치 올려버려도 돼요. 아니면 선을 뭐 써서 해야 되고 스위치 내리고 선을 써도 되고 스위치를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비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활용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응할 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적응되면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각 조별로 차동 프로브 하나씩 하고 가져가서 요거 결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우리가 차동 프로브 썼지 않습니까? 차동 프로브. 여기 실습에서 차동 프로브를 썼는데 원래 제가 이 자료 만든 게 차동 프로브를 안 쓰고 아이솔레이터에서 이게 300짜리 안 쓰고 아이솔레이터에서 그냥 배속을 곱하기 1로 해가지고 했던 때에 결과를 가지고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모양이 많이 달라져서 저도 고칠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적당하게 이 정도 그림이 나오도록 좀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게 제가 좀 자료 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요런 오실로스코프 세팅 지금 매저 버튼 혹시 한 사람 매저 버튼 했어요? 예. 이거 그냥 버튼만 눌러서 하면 되죠, 그죠? 예. 그 지난 시간에 그 자료에는 다 있거든요. 버튼 눌러가지고 좀 약간 불편하긴 한데 다이얼 계속 돌려가지고 하는 게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 100% 다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만 좀 체크할게요. 네,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유도부하에 대해서 조금 해보고요. 유도부하에 대해서 요거 배율도 조금 제가 바꿔가지고 뭡니까 자료를 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다 했어요? 보고서 다 제출? 안 한 적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